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가슴에 묻고 남자는 첫사랑을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부끄럽지만 이제 막 쉰을 넘긴 이 나이에도 첫사랑을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고 그 감정이 끝내 울컥하게 만드는 사람이 저에게도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아내에게 미안하지만 저도 남자인지라 그 사람을 무덤까지 간직하지 않으면 눈을 편히 감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사나이답게 순정을 다 바쳐 사랑했지만 결국 지독한 열병처럼 번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첫사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고향 안성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교도 안성에서 다녔을 정도로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께서 2대째 할아버지의 유지를 이어 과수원을 하셨고 제법 과일도 잘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집 포도 농원은 꽤 유명했죠. 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업을 이어가길 바라셨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했고 나름 재능도 있어서 백일장을 섭렵할 정도로 솜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소설가의 꿈을 꾸게 되었죠. 내 욕심 때문에 네 앞길을 막을 수는 없지. 너라도 네가 좋아하는 길로 가봐라. 아버지께서는 제 꿈을 알게 되신 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문예창작과에 입학했지만 막상 학교에 들어가니 제가 가진 재능이 그저 재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국에서 모인 친구들은 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저는 등단 준비 대신 지역의 작은 신문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난 재능은 없었지만 끈기로 그 시절에 흔치 않았던 컴퓨터 기술을 익힌 덕분에 나름 밥벌이는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 사이 아버지의 포도 농원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배와 사과 같은 다른 과일까지 생산하면서 구청에서도 우수한 과수원으로 손꼽히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어느새 집안의 골칫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30을 코앞에 두고도 결혼을 하지 않으니 부모님께서는 시름이 늘어만 가셨죠. 얘야, 이래서야 네 동생도 체면이 서질 않잖니. 지금이야 남자 나이 30이 대수롭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단푼이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죠. 동네에서는 과수원집 아들이 산에 노릇도 못한다며 저를 두고 수군거리기 일쑤였고 그 덕에 부모님은 점점 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아무나와 할 순 없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은행에 들렸다가 그녀를 처음 보게 되었죠. 뽀얀 피부에 동그란 눈을 가진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번호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제 입에서는 그저 아름답습니다라는 말만 나왔죠. 그녀는 피식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치 인형이 말을 하는 것 같은 신비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그 정도의 미모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그녀를 본 이후로는 잠시도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은행에 갈 수도 없어서 그때 만들 수 있는 통장은 다 만들었던 것 같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생신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고 어머니께서 잔치를 크게 벌이셨죠.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죠. 순간 헛것을 보는가 싶었지만 분명 그녀였죠. 하지만 은행에서 보았던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넋을 놓고 그녀를 바라보다가 여동생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에 대해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저 사람 옆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래. 가족들도 같이 왔나 봐. 그렇게 시작된 그녀와의 만남이 저의 첫사랑이었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리운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의 가족들.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의 아버지를 향해 혀를 차며 대놓고 나무라는 동네 어르신들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그녀의 집안은 20년 전 동네 사람들의 돈을 떼먹고 야반도주했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빚을 갚느라 고향에 남아있던 그녀의 할머니는 땅을 다 팔아 겨우 동네의 원망을 잠재웠다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빚이 많아 남의 밭에서 농사일을 하며 품삯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의 부모님은 빚을 갚느라 병들고 노쇠해진 할머니를 모시겠다며 어느 날 밤 소리 소문 없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본 동네 어르신들은 참지 못하고 결국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어머니를 모셔? 누가 그걸 믿어? 또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썩 꺼져! 그 말에 참다 못한 그녀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멱살을 잡았습니다. 뭐? 당신이 뭔데 훈계를 내? 우리 어머니가 다 갚아줬다고! 내가 왜 사기꾼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의 생신잔치는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와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를 말리느라 애를 썼지만 이미 싸움은 커질 대로 커졌죠. 제가 도와주려 다가가던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싸움을 저지했습니다. 누구지? 저는 인상을 쓰며 그를 쳐다봤죠. 그러자 그도 만만치 않게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녀의 큰오빠, 그리고 제 국민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인연이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날 잔치는 시끌벅적하게 끝났지만 저는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그날 이후 저는 친구와의 재회를 핑계삼아 아버지 과수원의 과일을 한가득 들고 매일같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볼 수만 있다면 과일 몇 상자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어느 날 그녀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여기 토박이시니까 일자리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집은 형편이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큰오빠도 일하는 것 같진 않았고 그녀의 작은 오빠는 이제 막 정비소에 취직한 신입이었죠. 결국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건 고등학교만 나온 그녀의 쥐꼬리만한 은행 월급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요청에 저는 당장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그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그녀의 큰오빠는 집안 사정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국 어느 날 밤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도 없었고 동창들도 그의 가족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때문에 썩 내켜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며 동창에게 부탁했고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책임진다고 설득한 끝에 한 친구의 토종 땅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그녀는 너무 고맙다며 밝은 얼굴로 저를 경양식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는 그 전날 장롱 속 깊이 넣어둔 정장을 꺼내 빳빳하게 다림질하고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오직 그녀와의 약속 시간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어 식당 문이 열리자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리본을 단 그녀가 또각또각 걸어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고 주변은 마치 멈춘 듯 했죠. 그녀와 마주 앉았지만 저는 긴장한 나머지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돈가스를 써는 건지 접시를 써는 건지 모르겠는 칼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죠. 이제 과일은 그만 가져와도 돼요. 순간 당황한 저는 무슨 일 있어요? 과일이 입에 안 맞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일이 먹고 싶은 건가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과일은 충분해요. 앞으로는 우리 같이 다른 것도 먹으러 다녀요. 그 말에 저는 그녀도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우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집안을 걱정하며 결혼을 말렸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미 제가 그녀를 좋아한다는 걸 아셨기에 그래도 좋은 사람과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장인어른에게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그녀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은 편하게 앉으라며 그 집 많이 드나든 거 안다. 이제 빨리 결혼 날짜 잡자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장인어른은 느닷없이 저에게 과수원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장손인 자네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이미 아버지와 상의해서 과수원 일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장인어른은 노발대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과수원을 남인 사위에게 넘기겠나? 결국 자네 핏줄이니 다 돌아올 텐데 제사상도 우리 딸이 다 차려줄 텐데 왜 안 하겠다는 거야? 장인어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조금 찜찜했지만 그저 딸이 고생할까 염려하시는 마음이라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조롭게 결혼식을 올렸고 시내의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첫사랑과 결혼하다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죠. 울음이 터져나와 제대로 말을 못했지만 집에 큰일이 났으니 당장 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고 아내는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동생 내외 일일지도 몰라서 저 혼자 가겠다고 진정시켰습니다. 도착한 본가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부엌에 집기들, 농기구들, 심지어 거실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까지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주저앉아 계셨고 여동생과 매부는 눈물을 훔치며 마당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을 위해 아버지를 찾았지만 아버지는 집안에 보이지 않았어요.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여동생은 힘겹게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얼마 전 친해진 친구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사라지면서 하루아침에 과수원이 빚쟁이들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문제는 그게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를 노린 계획된 사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사기를 치고 다니는 조직이었고 결국 그 빚은 아버지의 얻기 위해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빚쟁이들의 표적이 되어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었죠.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경찰서로 달려가 빚쟁이 한 명 한 명에게 빌면서 달마다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동안 정말로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돌아가 보니 이미 동네에 소문이 쩍 퍼져 있더군요. 걱정하는 척하며 찾아온 사람들은 사실 우리 집의 몰락을 확인하러 온 구경꾼들이었어요. 그 사이 익숙한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인어른이었죠. 저는 얼른 그쪽으로 달려갔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장인어른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헛것을 본 건가 싶었죠. 어머니를 부축해 집 안으로 모신 후 저는 동생네에게 부모님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출근했겠거니 하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여기 있어? 오늘 출근 안 했어? 아내는 차가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내가 어떻게 출근을 해? 과수원이 망했는데. 아내의 그 표정을 보고 당황한 저는 얼른 맞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셔서 과수원이 넘어갔어. 하지만 사기꾼만 잡으면 해결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죠.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어떻게 해결해? 우리가 믿을 건 과수원뿐이었잖아.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해? 그녀는 거실에서 땅을 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녀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는 매몰차게 저를 밀어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바라보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에 저는 아버지의 부도 소식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죠. 그녀가 진정되길 기다리며 회사를 처리하러 나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사정을 이해해주며 휴가를 주었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뒤돌아보니 장인어른과 큰처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부르는 소리에 머리를 푹 숙인 채 그쪽으로 다가갔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가니 이미 장모님과 작은 처남이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죄인처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장모님이 입을 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각방을 써라. 그 말을 듣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부부 생활까지 간섭하실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이 힘들어지긴 했어도 저는 직장도 있고 아내 하나 책임질 자신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전혀 납득하지 않으셨어요. 각방 쓰는 게 힘들면 이불이라도 따로 써라. 그 말에 저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한동안 저희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원치 않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날 밤 장모님은 아내 옆에 이불을 깔며 말씀하셨어요. 뭐하러 서 있어? 장인어른 계신 방에 가서 자. 아내는 제 베개를 건네며 말했죠. 아빠 깨면 큰일 나니까 얼른 가서 누워. 그 순간 저는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어이가 없었지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장인어른 옆에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장인어른은 마음이 편하셨는지 코를 골며 잠들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남자로서 눈물을 삼키며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 후 보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사기꾼을 잡는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보를 받으면 끼니도 거른 채 달려갔지만 번번이 허탕이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결국 잠시 집에 들러 쉬기로 했습니다. 보름 만에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청소가 안 된 듯 너저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지쳐서 씻고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깨어보니 아내와 장모님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차서방은 대체 뭐하고 다니는 거야? 사기꾼을 잡아? 지가 뭐 형사라도 돼? 이제 과수원도 다 날아갔으니 우리 집보다 못한 형편 됐지 뭐. 엄마 그만 좀 해. 피임은 제대로 했으니까 걱정 마. 나도 오빠 노름빚 갚느라 지긋지긋해. 그럼 다행이다.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끝내자.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가 사랑이 아닌 조건이었고 그 조건이 무너진 지금은 나를 떠나려 한다는 걸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아직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가 직접 구청에 가겠다고 했던 게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방을 열고 나가 그들에게 사실을 따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사실이냐고! 놀란 기색을 보이던 아내와 장모님은 이내 침착하게 대답하더군요. 맞아. 이 결혼은 애초에 실수였어. 솔직히 말하면 사기 결혼이지. 저는 서름을 터뜨리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 집안 빚까지 짊어지고 살 수 없어. 이 결혼은 끝이야. 그 순간 장모님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깨끗이 나가라고 했고 아내는 신혼집을 정신적 위자료로 받고 떠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이 집은 압류된 본가 대신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마저도 가져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 이혼은 해줄 테니
이 집은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장모님은 소리를 지르며 우리 딸을 이렇게 망치게 하다니 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알게 되었죠. 그 전화의 목적지가 저희 본가라는 사실을요.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께 장모님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우리 딸을 사기 결혼으로 망쳤다며 호소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마침내 신혼집을 넘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사위로서의 자격을 잃었고 집안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어머니는 여동생 집에서 모시기로 했고 아버지는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벌기 위해 떠나셨죠.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고향에 남은 처가는 저희 집을 완전히 망가뜨리려는 듯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크게 놀랄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들어온 말들이었고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라곤 결혼식 첫날부터 아내가 저를 무시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뿐이었죠. 결국 처갓집은 딸의 두 번째 혼처를 위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죠.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전엔 절대 고향에 발도 들이지 않겠다. 그렇게 제 나이 30에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본가의 집과 과수원,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전부 팔아도 빚을 다 갚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때 고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빚쟁이들의 빚을 정리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숨통을 틔울 수 있었죠. 그 후 퇴직금으로 작은 트럭을 사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과수원집 아들로 30년을 살았으니 과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매일 새벽이면 서울 노량진 청과물 시장을 돌며 좋은 과일을 찾아내고 아파트 장터에서도 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장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버벅거리던 마이크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좋은 과일을 제공한 덕분에 어머니들 사이에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끝에 저는 5년 만에 고모들의 빚을 모두 갚고 작은 과일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죠. 비록 가게 옆 창고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지만 빚을 다 갚았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결 편했습니다. 어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작은 과수원을 다시 시작하셨고 우리 가족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저를 철저히 이용하려 했던 그녀와 그 가족들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저를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죠. 새벽마다 전국의 시장을 돌며 좋은 과일을 찾아오고 총각내 과일 가게라는 입소문을 타며 가게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나마 작은 집을 얻게 되었고 부모님을 모시려 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네 인생의 짐이 되는 건 한 번이면 충분하다며 거절하셨죠. 제 결혼 실패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지만 저는 그저 부모님이 행복하시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밥이 그리워졌어요. 그때 가게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떠올랐죠. 작은 체구에 둥근 얼굴을 가진 그 손님은 어머니와 함께 식당에서 일한다고 했고 저는 그녀의 음식이 궁금했습니다. 기다리던 날 그녀는 가게에 찾아왔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와서는 배 2개, 사과 3개를 고르고는 이 가게 과일은 다 좋다며 문 닫기 전에 급하게 왔다고 했죠. 저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그녀의 식당에 가도 되냐고 물었고 그녀는 웃으며 된장찌개는 내가 엄마보다 잘 끓인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녀의 식당을